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북소형 경기도 서브노트 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북소형 경기도 서브노트 한국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그 경기도 서브노트에다가 더 그 기출 주제나 이런 것들 더 추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이 좀 약간 풍부하게 만들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2페이지 펴보세요. 예, 2페이지. 자, 상고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일단은 기출 분석표에 보시면 상고사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는 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다보다는 좀 나왔죠. 예. 근데 최근에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용 진행을 좀 할게요. 강의 내용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초기 국가 시대에 있는데 요 부분은 좀 봐주세요. 특히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상고사에서 그래도 주관식 때 유일하게 나왔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의 각 국가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 그 관련된 사료와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상고사에서 이제 구석기를 보죠. 자,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 뗀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라는 것은 떼어서 만든 석기죠. 그리고 한자로 옮겨 적으면 타제석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같은 걸 보면 그 무리생활을 했고, 그다음 공동분배와 소비, 평등사회, 사냥과 채집 경제를 했다. 그리고 집자의 특징은 막집이나 동물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구석기 후기 때부터는 일부 운집을 생활했어요. 그래서 구석기 후기 때 이제 추위가 오니까 운집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뭐 동물의 뼈나 뿔을 이용해서 그 조각품을 이용했거나 동물 벽화 등등해서 사냥감을 관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를 이제 사용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기 구분을 좀 보면요. 구석기 시대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정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던 그 석기 형태죠. 그래갖고 이제 맥가이버 칼같이 한 개의 석기가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거야. 예.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을 보면요. 주묵토끼와 집게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기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큰 몸뚱에서 격지를 잔솔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뚱이면 요걸 잘라서 해가지고 요 부분만 사용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의 그 석기가 여러 가지 쓰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석기가 한 가지 용도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밀개, 끌개, 자르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후기에 들어가면 어, 앞에서 얘기한 여기 있죠. 이 몸돌하고 격지가 있는데 이 격지를 다시 붙여가지고 더 쪼개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해서 쐐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깎는 방법으로 조그만 그 뭐냐면 그 격지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좀돌나 격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작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작아진 것들을 뭐냐면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음 도구라고 하죠. 예. 나무나 그 다음에 뼈에다가 연결해 갖고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세석기라고요. 예. 세석기가 아니라 잔석기라고 하죠. 잔석기. 그래서 잔석기를 이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후기 때 들어서 그 승배지대개 같은 것도 있어요. 예, 팔맷돌이나 승배지대개는 오늘날 이제 창 같은 역할을 하죠. 예, 그래갖고 창 그 돌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그걸 여기다 막대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창,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승배지대개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모비우스 가설이에요. 93년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전기 구속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목도끼 문화권하고 집게 문화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양을 보면 주목도끼가 좀 더 선진된 모양이죠. 먼저 사람들이 구상을 하고 머릿속에 구상한 다음에 그게 맞춰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집게는 그냥 뭐냐면 그 돌 간에 어떤 떼어가지고 그냥 부닥쳐가지고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주목도끼와 집게 중에 이 주목도끼가 더 선진적인 이런 전기 구속기 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에서 발견했던 것이 좀 그 당시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초창기 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목도끼 문화권의 이제 발견 지역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게 문화권의 이제 그 발견 지역이 붉은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집게 문화권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이렇게 이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도끼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 발견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게 문화권에 속하죠. 좀 후진적인.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가설, 이런 모비우스 가설이 깨진 게 어떤 유적지냐? 연천 전곡리 유적지예요.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 이제 깨졌죠. 그래서 연천 전곡리 한탄강에 놀러 갔던 그 주한미군 보행이 우연스럽게 발견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뭐냐면 아슈리아 주목도끼가 예전에 집게 문화권에 속했던 이런 지역의 대장으로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비우스 가설이 무너졌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모비우스 가설은 이제 앞에 얘기한 것들을 말한 거죠. 주목도끼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던 가설들이 무너졌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연천 전곡리 유적지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를 보죠. 자, 신석기 시대 때 특징은 간석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토기를 사용하고, 토기를 사용하면서 저장과 요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안과 강가에 거주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하고, 부족사에 오고, 뭐, 운집을 거주했고, 등등, 이렇게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야. 보통 이제 중국이라든지 자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신석기 혁명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정착생활, 농경 이런 걸 되게 강조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착과 농경이 좀 뒤늦게 일어났어. 언제? 후기 때 들어와서 후기 때 들어와서 농경과 목축이나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수렵 채집을 하죠. 신석기, 전기, 중기까지는. 그러니까 구석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생활 형태는.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게 역경원 관련돼서 기출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신석기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 신석기 기준은 뭘로 잡냐면 토기 사용으로 잡아요. 예. 그래서 토기를 사용한 시점부터 신석기 시대로 보는 거죠. 신석기 시대.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언제까지냐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이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몇 년까지 봐야 되냐. 그래서 대략 이제 뭐냐면 BC 8000년경부터 중석기가 끝나는 BC 8000년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이제 토기 변화해갖고 민족 이동에 따라서 뭐냐면 그 신석기 시대 토기가
다르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고아시아족 같은 경우에는 선줄물 토기, 그다음에 비싸물 토기 같은 경우에는 줄문 토기, 그다음에 다른 계통이 고아시아족이고, 그다음 번영 줄문 토기는 퉁구스족이다. 그러니까 토기가 발전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서 각각 민족도 달라진다. 뭐 그런 개념이야.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가설이 깨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 이것만 신석기 중기 때 등장했던 거야. 대략 BC 4000년경부터 등장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석기 시대 상하는 그 정기와 중기가 다른데 정기와 후기가 다르죠. 자, 정기와 중기는 기본적으로 수업 어렵 생활해요.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와서 농경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농작물 유적지가 발견되죠. 항해도 복산 진탈리 유적지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농작물 유적지가 이제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 사용 같은 경우에는 뗀석기, 간석기, 목재 등을 사용해요. 우리가 왜 갑자기 뗀석기가 나오냐 하는데 구석기 시대만 뗀석기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 때도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예. 근데 다른 점은 이제 간석기가 좀 많이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간석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간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뭐냐면 뗀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적술 같은 것도 있죠. 가락바퀴나 뭐 뼈바늘 이런 것들 의복이나 그물 제작에 이용됐다. 그 다음에 자급자족 경제 공동체였고요. 시족 상호 간에 상호 교류를 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흑요석이에요. 흑요석. 이 흑요석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산 지역에서 나와요. 하산. 그래갖고 이제 백두산 일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 그래갖고 이 흑요석은 안 보이는데 문제는 이 흑요석이 그 뭐냐면 가공돼 갖고 만든 게 이제 뭐냐면 흙이 그 가공돼서 만든 그 여러 가지 공구들 있죠. 공구들이나 농기구들 등등은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요. 흑요석은 자체는 백두산 부근밖에 없는데 이걸 가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자들을 만든 것들은 어디에 온 한반도 전역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상호 교육을 통해서 이 흑요석이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이 흑요석은 부시기는 되게 편해요. 이게 금방 부러지거든요. 네, 절단되고. 근데 여기가 날카로워요. 그래서 날카롭고 이음 도구에 갖다 붙이면 상당히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어. 그 칼도 만들 수 있고 돌칼도 만들 수 있고. 예, 그런 이제 용도로 이제 사용했던 게 흑요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조직을 보면요. 신석기 시대 특징은 평등한 공동체 사회였고요. 시족 단위의 부족 사회였다. 예, 조계혼을 통해서 결합됐죠. 조계혼이 뭐죠? 다른 집단과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무리 생활을 했고 그 시족 간의 어떤 이제 뭐냐면 결혼이라고 할까 짝짓기라 할까요?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얘가 태어났는데 핀볼이야.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근친상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명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핏줄이라든 시족끼리 결혼 통혼권을 형성해. 그래서 세네 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 부족을 부족이라 한다. 그래서 조개는 자기 시족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이야. 주로 이렇게 인척 관계로 형성된 세네 개의 그 시족들을 묶어서 부족이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일은 시족사에서 만장일치가 결정되고 사회적 분업은 없으나 연령이나 선거에 따른 분업이 존재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모계사였다는 거죠. 경제활동에서 채식경제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농경도 있었지만 농경은 채식보다는 부수적이었고요. 그것도 조선 신석기 시대 때 후기 때 나타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농경은 남자하고
채집 경제는 채집은 여성이 하기 때문에 여성이 신석기 시대 때 경제적 비중이 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계시 쪽에 바탕으로 좀 사회 조직체가 운영됐다. 그러나 농경이 시작되고 신석기 말기 때부터 점차 남성의 역할이 커지고 이게 이제 청동기 넘어가면 남성이 이제 주 역할을 하게 되죠. 가족 내에서. 자, 그래서 이제 부계사회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신석기 시대가 모계사회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인류학적 관점이야. 인류학적 관점이고 가설이죠. 가설. 수렵채집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 주거는 강가나 바닷가, 움집에 살았다. 움집은 여러분 다 아시죠? 땅을 일정하게 판 다음에 여기 이제 초석을 놓고 기둥을 꼽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이제 엉켜서 만든 집이죠. 그래서 막집처럼 이렇게 그냥 땅을 파지 않고 짓는 집보다 훨씬 더 내구성 있고 보온도 잘 되죠. 예, 움집. 자,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신앙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야.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기출에. 자, 애니미즘은 그 전령 숭배 사상, 영혼 불멸 사상, 자연물 수상 숭배 사상과 연결되고요. 샤머니즘은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준 존재 주술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이고요.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과 식물, 조산신과 연결되는 숭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중에 제일 상위의 개념은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 무생물의 생명을 넘어서 그 생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뭐냐면 생각해서 거기를 숭배하는 거야. 애니미즘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큰 매개로 해갖고 큰 범위에서 그 밑에 이제 사머니즘과 토테미즘이 파생돼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 끝나고요. 제가 여기 그 상고시대 특히 이제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부분은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시험 문제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청동기로 넘어가죠. 청동기. 자, 청동기는 초기 청동기 시대 때는 되게 주거지가 장방형이 많았어요. 이게 많았다는 거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형 주거지가 있었죠. 예, 그렇지만 장방형이 제일 많았다. 이게 다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이상의 노지가 존재하고 운집 형태였다. 근데 이제 운집이 신석기 시대처럼 이게 반지하가 아니라 약간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상가옥 형태였다는 거. 자, 경제생활은 농업경제 체제였고요. 이때부터 쌀 농사를 하게 돼요. 신석기 후기 때는 피나 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쌀 농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농경기구로 쓴 돌도끼, 반달도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잉여자본이 이제 뭐냐면 형성이 돼가지고 뭐냐면 계급이 형성이 되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청동기 그 초기까지는 계급 발생이 미흡했다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동기 중후기 때 들어가면서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가 뭐냐면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적지가 성공리 유적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성공리 유적은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을 해갖고 이제 형성된 뭐냐면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송곡리 유역의 이제 그 집자리는 원형 집자리예요. 예,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원형 집자리가 특징이다. 그래서 보통 방형 집자리가 그 성동기 시대 대표적인 집자리 유적지잖아요. 그런데 송곡리 같은 경우는 원형 집자리 유적지야.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기출문제. 그다음에 송곡리 유형에서 이제 점점 계급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을 간의 계급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파형 동금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비파형 동금은 주로 그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그 동금들이죠. 예.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송곡리 유적의 집터를 좀 보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송곡리 유적들은 요 원형 집자리가 많아요, 원형 집자리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방형 집자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제일 전성기가 원형 집자리예요. 그래서 요 집자리 유적이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게요. 그래서 인제 요걸 잠깐 설명하면 자, 송곡리 유적지는 특이하게 보통 이 중앙에 보면 어 하덕자리가 있잖아요, 보온을 위해서. 하덕자리가 없어. 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송곡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하덕을 두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하덕이 아니라 작업공이에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 놓은 공이야. 어 그 작업하기 위해서 뭐냐 파 놓은 구멍을 얘기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요건 하덕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식량 저장소예요. 식량 저장소. 그래서 식량을 놔두는 곳이야. 예, 식량을. 그래서 보통 이 식량을 놔두는 곳을 여기도 있지만 이게 이런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거냐?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 발견된 집자리 중에 식량이 저장된 곳은 3 개밖에 없어요. 예. 3 곳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게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식량을 어디에 저장했냐? 이 집자리 집에다 저장한 게 아니라 집 그 옆에 인제 뭐냐 강장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요. 창고를 만들고 여기 잉여 생산물을 저장을 시켜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거는 이제 잉여 생산물을 통제하는 국가 지배 집단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송곡리 유적지에서 이렇게 식량 저장소가 있는 것은 별로 없다. 3 곳 중에 하나인데 3 곳밖에 없는데 요거에 인제 3 곳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준 거야.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좀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제 청동기 특징이 뭐냐면 청동기 시대가 약간 있다가 곧바로 뭐냐 청동기와 철기를 같이 사용했던 시기가 등장했다는 거야. 이걸 이제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해요. 이 초기 철기 시대. 그래서 이제 초기 철기 시대 때는 이때 이제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같이 사용했는데 모든 지역에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사용했던 지역이 청천강 이북 지역이에요. 그리고 청천강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과 교육이 많았던 해안가 지역, 해안가 지역에서 많이 뭐냐면 철기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철기는 청동기 같은 경우는 비파형 동공에서 북방식이죠. 근데 이제 철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뭐냐면 어 중국에서 건너온 거야. 중국식 철기예요.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청천강 이북과 청천강 이남 중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이런 이제 중국 철기가 들어왔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 청동기가 쇠퇴했냐? 그건 아니죠. 청동기도 또 발전됐죠.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뭐냐면 세형 동궁과 잡문이 겨울에 나타나죠. 그래서 비파형 동궁이 좀 발전돼서 세형 동궁,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더 발전돼 갖고 잡무늬 거울이 등장했다. 그래서 주로 인제 이 청동기 제품들은 위세품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주거 형태를 볼게요. 앞에 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보면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왔어요. 농경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는 계급이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많이 발생됐어.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들이 발생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족 국가 형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형상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랑의 수도 똑같은 형상들이야. 예, 이런 형상들이. 자, 그러면 잉여 생산물을 둘러서 집단 간 싸움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방어 신소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방어를 위한 목책, 한호, 토송, 토로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목책 같은 게 한호는 이제 이렇게 뭐냐면 주변 마을 주변에 물 파는 거죠. 물 팔고 여기다 구덩이를 파서 물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목책을 올려놓고 쌓아놓고 여기다가 또 토로 같은 감시망도 만들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농경 총락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거지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냐? 방어와 농사 경작에 위한 구둥지대에 설치됐어요. 구둥지대에 주로 그 주거지를 설치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강가나 뭐 이렇게 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얕은만한 그 산 기슭에다가 뭐냐면 주거지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방어 시설 만들고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 좋겠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강계 수요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산을 깎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냇물 같은 걸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계곡물 같은 걸 받아서. 왜냐 계곡물은 특별하게 어떤 인공적인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인공물 만들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기만 빼가지고 농사에 그 물을 대면 되겠죠. 그래서 주도 청동기 시대 때는 구동 지역에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습지가 많은 평양지대보다는 그 자연관계에 유리한 구둥지대가 유리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특강에 나와 있어요. 예. 자, 주거지 형태는 집벽과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울 때 초석을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원형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박형이었다. 요거.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은 원형 집자 유형이에요. 예, 요 유형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주거지 규모는 그 일부일초제 가족용이었고요. 배삼인수의 집단 시작했다. 그래서 배삼인수한 건 뒤에 산을 끼고 앞에 물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뭐냐면 주거지를 설정했죠. 자, 그래서 농경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물류 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방어하기도 편한 그런 자리에다가 뭐냐면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기출에. 그다음 사회 조직이 발달되죠. 그래서 주거 위에 창고나 공동작업장, 공공일식 장소가 발달했는데 특히 이제 눈여볼 게 창고죠. 이거는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는 집단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는 어떤 지배 집단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 집자 유적에서 여기 식량 저장소가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전국의 그러니까 송곡리 유적지에서 식량 저장소가 있는 곳은 3곳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는 다 없고 창고에 보관해 줬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상고 시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그 기출 문제 풀면서 좀 같이 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서 좀 시간을 낭비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수준이나 기출 중심으로 해갖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고조선으로 넘어가죠. 자, 고조선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게 주로 어디냐면 주로 92년에서 96년도 장학사들이 이제 문제 냈던 시절이죠. 초창기 때 임용시험. 그때 몇 문제 나오고 그 뒤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자, 그래서 임용에는 최근에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수능이나 한능검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보기도 하죠. 자, 고조선은 농경과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군장 국가를 건국했고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연맹체 국가로 성장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연맹체 국가로 성장했죠.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건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당궁왕건과 고조선이 있는데, 자, 여기서 당궁이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뭐냐 수장의 명칭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부족장의 명칭이 당군 왕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당검 왕검은 그 당시 부족장의 명칭 일반 명사 칭호에 불과 칭호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 건 아니다. 그리고 재정일치적 사회를 볼 수 있다. 당군 왕검을 통해서 그 명칭에서 통해서 그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군 신화의 의미를 보면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갖고 쓰여졌고, 청동기는 주로 어디에 살았죠? 구릉지대에 거주했죠. 농경 생활을 했고 사유재산의 성립과 계급이 발생했다. 자, 당군 신화 문헌을 볼게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가 기록한 문헌.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삼국유사가 예전에 구전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당군 신화를 기록을 했죠. 상군 이게 최초의 기록이야. 그리고 이제 제왕운기, 응지식주, 그 다음에 세명실록 지지, 동국 여지슬람, 신징 동국 여지슬람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제 당군 신화는 여기를 발췌하죠. 삼국유사를 원형 그대로를 좀 잘 써놨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당군 신화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유교적 합리사관에 입각해서 좀 약간 신화적 요소가 많이 빠진 게 있어. 예. 그래갖고 요거는 좀 약간 잘 쓰지 않죠. 예, 많이 언급하지 않고 삼국유사를 자주 많이 언급을 하죠. 자, 그래서 예전에 당군 신화가 기록된 문헌을 아닌 것은 요걸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자, 그다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면요. 여기죠. 밑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야. 예. 근데 여기 좀 눈여겨게 세력 범위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세력 범위냐면 그 당시에 국경의 개념이 없었어요. 국경의 개념이 없고 되게 음락과 음락 간의 종속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상호 관계를 뭐냐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집단들이 그 가지고 있지 않는 집단들 수장들에게 뭐냐 청동기를 하사하면서 충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체제였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동기를 못 만드는 그 집단 내에서 그 수장층은 고조선에서 청동기를 받아서 자기 부족을 통치하는 데 이용했죠.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딸랑딸랑하고 예, 청동 거울 비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을 했던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선의 세력법인은 면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요. 음락과 음락 간의 상호 지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과 선의 지배죠. 그래서 요 면 중간중간은 다 뭐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공백지대거나 사람이 살더라도 고조선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세력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야. 홍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세력범위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거는 강과 바다나 뭐 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경이 형성된 거는 나중에 삼국시대에 들어와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냐 국경이 형성되고 국경을 있는 딱 그 안에는 뭐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그게죠. 지배를 하게 되죠. 이걸 영역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다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영역국가고 단순히 국경도 없이 음락의 상호 뭐냐면 지배 예속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가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면 네 가지 지표 그 유물이 있죠. 고인돌, 비파영동검, 미소인시토기, 거치무늬거울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고인돌, 비파영동검, 미소인시토기와 거치무늬 거울 보고 이게 고조선의 세력범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고인돌은 이제 북방식 고인돌 얘기하죠. 남방식 고인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고조선의 세력 유력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건 뭐 학자들이 논의한 거고, 자 일단은 교과서 수준에서는 요게 4개 지표 뭐냐면 유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조선의 중심지 견해에서 제요령선과 제평양선이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령선이다. 그다음에 아니다. 제평양선이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그냥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 요령설과 그다음에 평양설을 절충한 관점이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이게 학계 통설이에요. 자, 요 요령설과 이제 평양설을 뭐냐 절충한 것들 내용을 보면요. 초기 때는 요하 유역에 강력한 집단이 존재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가면서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하가 어디냐? 요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오닌강 있죠? 라오닌강. 여기 있고 이 라오닌강의 그 기준을 갖고 이게 좀 약간 그러네. 여기인가? 지도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요동이고 여기가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초창기 때 고조선은 이 나오령강 요하와 대능하 그 옆에 있는 강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때 이제 고구려가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대개 보면 요 지역에 비파형 동굴이 대거 추존된 거야.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특징이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제조할 수 있는 집단이 한정돼 있어요. 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철강이나 뭐 이런 철강석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간 기술만 있으면 다 철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나 아연이나 뭐 구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기술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서만 그걸 만들 수가 있어. 그 말은 이제 비파형 동금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야? 예, 몰려 있다는 것. 여기에 핵심 집단, 고조선을 이루고 있는 핵심 집단들이 여기에 주로 중심지를 이루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BC 4세기 들어가면 이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돼.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연나라의 침입이죠. 그래서 영내 장군의 징계가 침입하면서 고조선이 패배를 했어. 그래서 만번환을 건겨 삼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 만번환이 어디냐 가지고 또 논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죠. 예. 다만 이제 이 징계 침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주로 요 지역으로 옮겼다. 그래서 요동에 있다가 여기 평양으로 옮겼죠. 대동강 평양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C 3세기 전반 이후로 청천강 이남 지역에 세영동금이 등장해요. 세영동금이. 이게 세영동금이죠. 이게 비파영동금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특징이 뭐냐면 연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뭐가 유입되냐면 철기 문화가 유입돼.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 그리고 대동강 일대, 여기에 이제 청동기가 많이, 철기가 많이 발견돼요. 철기가.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동설의 근거가 됐던 것을 보면, 문헌 자료로는 뭐야? 징계가 쳐들어왔다. 네. 연나라 장수. 그 다음 고고학적 증거로서는 앞에서 BC 9세기 때 비파형 동금이 요령 지역에 많이 발견됐지만 요령 지역에 나중에 BC 3세기 때는 비파형 동금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세용 동금이 대동강 일대에 많이 발견됐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문화학적 증거와 고고학적 증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단군 조선을 볼게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약간 넘어가고 세부적인 것도 이제 좀 넘어갈게요. 예,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는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 기록에 보면 준왕으로 돼 있어요. 예, 준왕이 이제 있는데 이때 위만이 들어와요. 위만이.
위만이 이제 서북 변경지대에 거주하게 되는데 위만이라는 인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위만은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정세가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이제 싸우고 결국에는 한나라가 이기게 되죠. 예. 근데 이제 한나라 유방에 이제 뭐냐면 그 불알 친구 중에 하나가 노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노관이 이제 연나라 왕으로 봉했는데 나중에 유방이 이제 자기의 친척들을 왕으로 꽂히죠. 그리고 종전의 이성제후들을 다 제거하고 닭의 같은 유씨의 동성제후를 다 제후로 임명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노관이 수청당해요. 예. 그러니까 이 노관의 부하 장수였던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투항을 한 거야. 근데 이 준왕이 이제 위만을 보고 얘는 좀 충실한 사람이다 해갖고 서북 변경지대를 지키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서북 변경지대에는 그 당시 진안 교체기 때 막 생겼던 유민들이 되게 많이 유입된 곳이에요. 그래서 위만은 유민들을 모집을 해갖고 뭐냐 세력을 키워나가죠. 군대도 키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웠다고 생각한 위만은 뭐냐면 이 유이민이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194년에 한나라가 침공해보니 수도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결국에는 준왕이 쫓겨나죠. 그래서 준왕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을 잡아 한왕이 됐다. 자, 이게 이제 뭐에 나오냐 조선 후기 때 이제 삼한 정통론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위만은 정통이었고 준왕이 정통이 있다. 근데 준왕이 어디로 갔어요? 삼한지로 갔잖아. 그래서 삼한 정통론이 되는 거야. 예. 요거 좀 나중에 조선 후기가 이제 정통론과 연결돼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만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위만 조선. 자, 여기에서 이제 위만 조선이 큰 문제 점이 되는 게 위만의 이제 출신이 어디냐? 중국인이냐? 조선인이냐? 이게 이제 또 싸우잖아요. 한국사 통론에 있고. 자, 결론은 이만의 출신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 조선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는 거죠. 동이족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죠. 이 사람이.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투를 틀었다는 거야. 상투를 트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상투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단군조선 있죠. 단군조선의 여러 가지 이제 뭔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국호도 그대로 조선이고요. 거기에 이제 등용된 그 관리들 있죠. 예, 관리들도 대부분 이제 예전에 조선 사람들을 등용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위만은 우리나라 민족인데 다만 잠깐 중국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 건너왔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위만 조선의 정치적 성격은 유해민 집단과 토착 고조선의 어떤 세력들이 함께하는 지배 체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시 왕조의 유해민 집단과 토착에 있는 고조선 세력 간의 어떤 지배 체제가 연합된 형태의 정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위만은 뭘 가지고 왔냐면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철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연계난다. 앞에 징계하고 싸울 때 BC 4세기 때 한 차례 들어왔지만 위만이 들어온 BC 1세기 때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반도 전역에 철기 문화가 확산이 돼.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에서 쫓겨난 이 고조선 집단 있죠. 단군 조선 세력들이 유임이 돼갖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철기 문화를 확산시키고요. 나중에 위만 조선도 그 한무지한테 망했잖아요. 그때 또 정치 세력들이 밑에 내려와서 철기 문화를 확산시켜. 그리고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 집단과 그 다음에 토착 집단이 결합돼갖고 삼한사회 여러 국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조직에서 보면 박사, 그 다음에 경, 대부, 상, 대신, 장군 등 같은 간직명을 보아서
중앙 통치 조직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군사적으로 보면 유이민 집단과 중국 문물을 수용해서 특히 철기 문화 있죠. 군사력이 되게 강해졌다. 예. 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한반도 남쪽 남부 여러 소국들과 그 부족들과 한가의 교육을 통제하면서 중개무역을 이익을 독점했는데 이때 이제 고조선을 이제 보면 지도를 내가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쪽에 고조선이 있으면 요 남쪽에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예, 진국.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말이 있어. 있냐 없냐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진국이 있었고 이 당시 한나라가 이 진국과 교육을 했는데 이걸 방해해 가지고 꼭 고조선을 쫓아서 진국에 가도록 교육을 놔두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무역이야? 중개 무역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조선이 막대한 수수를 챙겨 먹었던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입한 배경이 돼요. 경제적 배경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위만조선 때 전국적으로 이제 철기가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농업 생산이 확대돼 나갔고, 자, 영토는 더 확장돼. 왜냐하면 발달된 그 중국식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뭐냐 이들 바탕으로 해서 그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요. 예. 그래서 그때 한해 허락을 받고 진번, 인둥 같은 집단들을 복속시켰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한해 허락을 맡았냐? 우리가 이제 그 한나라 무제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고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조선이 멸망했고, 근데 한나라 초기 때,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초기 때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위만이 그 당시 여우 있죠. 여우에게 여러 가지 물건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여우도 그 한반도 지역의 통제권 위만한테 넘긴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풀어지게 되냐면 위만의 그 손자가 있죠. 아들은 잘 모르고 우고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들은 기록이 없어요. 하여튼 그 손자 때부터 뭐냐면 틀어지기 시작하죠. 예. 근데 초창기 때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 그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진본과 인두는 부족 명이에요. 그 한사군의 진본, 인두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어떤 지역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신 분도 있는데 지역 명칭이 아니라 이건 부족 명칭이야. 상고시대 때는 그 뭐냐면 부족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 지역 명칭이 바뀌어졌어요.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토 확대 과정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멸망하는 과정 보자.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2차 기출문제. 그 사마천 4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자, 한나라는 한무제 때죠. 한무제 때 고조선을 쳐요.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 진나라와 이제 뭐냐면 진국과 직접 직통을 하는데 직구를 하고 싶은데 이 고조선이 중간에 갖고 이익을 챙긴다는 거야.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한무제하고 싸웠던 북방에 어떤 민족이 있었죠? 홍노족이 있었죠. 이 홍노족하고 고조선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한무제는 홍노를 치면서 그 홍노와 연계될 수 있는 이 고조선도 같이 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격해 왔는데 그때 이제 두 번에 거쳐서 공격해 오죠. 1차 침입과 2차 침입. 근데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뭐냐 실패하고 2차 침입에서 이제 거우 간신히 1년 동안 그 왕검성을 포위한 가운데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서 그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고조선 영역을 4개로 설치해요. 예. 그래서 이걸 한사군이라고 하죠. 한사군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 구성을 좀 볼게요. 사회 구성을. 자, 위만조선의 정치 조직에서는 박사, 경, 대부, 상, 대신 등 간직면이 보인다.
자, 이들 간직을 띠고 있는 이들 중에 독자 중에 세력 기관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고조선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연맹왕국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들은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회의에 참여했으며 자신이 직접 다스린 영역과 주민도 있었다.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사군을 넘어갈게요. 한사군. 한사군을 좀 볼게요. 자, 한사군은 예전에 한번 그 낙랑 관련돼 갖고 낙랑의 그 멸망 과정 있죠? 그걸 가지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 예. 좀 보면 한사군이 뭔지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낙랑, 진번, 임둔, 현도야. 예.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 지도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낙랑은 여기 대동강 일대에 있는 거죠. 낙랑은. 그리고 낙랑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별도 나왔던 또 있어. 대방 있죠. 대방. 예, 낙랑군에 있다가 낙랑이 커지면서 항해도 일대를 장악한 대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서 현도는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국내성 부근에 있었던 지역 국내성 현도군이 있고 이 현도군은 고구려하고 다툼이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동해안 일대 있죠. 원산 일대에 있는 임두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사군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사군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임두군이나 현도군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쫓겨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진번군을 설명해야 됩니다. 진번군도 여기 항해도 일대 있었어요. 얘네들 쫓겨난 자리에 낙랑이 커져서 이제 대방으로 다시 독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현도나 임둔이나 진보는 그 원주민들의 어떤 거센 저항에 부닥쳐서 만주 일대로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사군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제북설과 제남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입군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한사군의 성격을 볼게요. 한사군의 성격이 아니지만 낙랑군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낙랑군은 어떤 역할을 했냐?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세력 혹은 중국계 유민들을 자치로 획득하게 되어 독립국으로 발전됐다는 것. 그래서 이 무역을 위한 조개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상급 통합 조직이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 한사군을 낙랑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운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군장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나누는데 보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낙랑군은 무역의 어떤 중국과의 무역이 어떤 전진 기지이면서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기도 했어요.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고, 자, 한사군의 정책은 그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대 고대 국가 발전의 억제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또 토착사회의 정치적 발전이 있다. 그래갖고 이간 정책을 해가지고 단합을 못하게 했다. 중국 애들이 잘 써먹는 거기 이의제이죠. 이의제 정법을 잘 이용해갖고 단합을 못하는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한강 이남의 세력들은 이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어요. 그런데 한강 이북 세력들 주로 이제 저기 맥족이라든지 고구려 예전에 맥족 같은 그런 세력들은 먹혀들지 않았죠. 오히려 대항하면서 격렬하게 싸웠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사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삼국이 형성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0조 번금이 등장했다고 했죠. 원래 고조선의 8조번법 있죠. 8조법. 이 8조법을 제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하여튼 8조법 있고 8조법 내용은 뭐 다 아실 거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8조법이 이제 60여 조로 바뀌어요. 번금으로. 그래서 60여 조 법 바뀌는데 요게 이제 많아진 것은 이유가 있어.
그 당시 토착민 공격부터 중국인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당시 토착사회 내부의 분화, 왜냐하면 중국의 문물과 제도가 이제 수용되면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8조법 가지고는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60조법이라는 60조 범금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멸망 과정을 볼게요. 앞에 얘기한 한사군 중에 진번, 인도, 현도는 토착민들의 그 거센 저항 때문에 폐지되거나 저기 한반도 북쪽으로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게 낭랑인데 이 낭랑이 이제 세력 커지면서 한이 돌 때 대방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낭랑과 대방은 언제 멸망했냐? 고구려 미청왕 때 313년에 멸망했어.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예. 그러면 낭랑의 멸망의 어떤 역사적 의미와 영향을 볼게요. 예. 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중국 세력들을 완전히 축출하여 민족적 발전에 기반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구려 백제는 완충지대가 사라졌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도입해.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이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고 이쪽이 백제가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는 낭랑이 존재할 때는 서로 마주칠 리가 없었죠. 왜 낭랑과 대방이 일종의 뭐야? 왕충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왕충 역할이 폐지되면서 이제 직접 뭐냐면 부닥치게 된 거야. 특히 낭랑 대방의 그 땅, 낭랑 대방의 고지, 옛 땅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왜냐하면 고구려가 평양을 점령했긴 했죠. 평양일 때는. 그렇지만 나머지 낭랑 대방의 모든 영역, 모든 지배를 다 그 영토를 다 지배한 건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낭랑 대방과 를 둘러싸고 그 당시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근초공왕이 근초공왕이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금고 그 고구려 왕이 날아오는 화산에 맞아갖고 죽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낭랑군이 행했던 중국과의 중개 무역과 문물수의 역할을 백제가 수행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 그래서 백제 가야 외 고구려 신라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중국 문화가 들어왔냐면 낭랑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낭랑에서 가야 외 이렇게 이제 연결됐어. 물류 구조가. 근데 낭랑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신 이제 누가 여기 백제가 그 자리를 한 거야. 왜냐하면 낭랑에 있는 중국인들 상당수가 중국으로 다시 갔지만 또 상당수는 백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낭랑에 있던 중국인들이 백제로 가면서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도 같이 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를 백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됐죠. 예. 주로 이제 중국 문화 중에 남조 문화를 받아들였죠. 자, 그리고 이때 이걸 가야에 전발하고 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외하고 백제가 서로 뭐냐면 연합 관계가 형성돼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시점이 언제면 근초광이에요. 그래서 일본서기에 보면 이름만 있어. 일본서기 그 내용이 외사신이 백제에 갔어요. 그랬더니 초고왕, 근초광이죠. 초고왕이 오더니 외사신을 상당히 반갑게 맞아주고 기한 사신, 기한 나라의 사신들이 왔다 하면서 자기 보물창고를 열어줬대요. 다 가지고 이제 청왕대학에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물론 그거는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와 백제가 처음으로 조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하면서 또 얘기할게요. 백제 가야 외가 이제 하나의 이제 경제권을 이제 엮어서 이게 한편 묶으니까 여기에 누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신라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와 뭐냐면 또 연합을 하죠. 그래서 신라 고구려의 또 연합 전선이 형성이 돼. 그래서 얘네들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요.
그게 폭발돼서 나온 것이 AD 400년. 예? 400년 전쟁이 나죠. 신묘일주 기사. 신묘일주 기사에 반영됐죠. 그래서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를 넘어갈게요. 초기 철기 시대. 요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초기 철기 시대. 연맹왕국이라고 하죠. 연맹왕국. 자, 세계적으로 몇 세기에서 몇 세기냐면 BC 1세기에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AD 3세기까지예요. 삼국이 정립된 그 이전까지를 보통 초기철기 시대라고 이제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초기철기 시대 중에 그 정치 발전 속도도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중앙 집권화된 나라가 있죠. 고구려, 그다음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은 중앙 집권으로 발전돼요. 연맹왕국 체제에서. 그다음에 연맹왕국 안에서만 머물렀던 국가가 있어. 이거 대표적인 나라가 뭐야? 사만, 부여 이런 나라들 있죠. 그래서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 책에서는 부여는 연맹왕국에서만 끝났다 있지만 실제로 다른 기록에 보면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을 또 넘어가요. 근데 BC 1세기에서 AD 3세기 사이에서 기준을 보면 그 저수나님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선 부여가 연맹왕국처럼 기술됐기 때문에 교과서는 그렇게 연맹왕국에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중앙집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연맹왕국에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연맹왕국뿐만 아니라 그 연맹왕국도 이루지 못하고 부족국가로만 끝난 나라가 있어. 옥주와 동해죠. 옥주와 동해는 한사공하고 고구려의 뭐냐면 압박 때문에 여기 있는 나라죠. 뭐냐면 부족국가로서만 끝났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 고구려에 흡수 통합되죠. 예.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 시대 때 BC 1세기에서 AD 3세기 때에 기록한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역사를 기록한 게. 첫 번째는 삼국사기. 두 번째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글씨가 개판이네요. 예. 근데 학자들은 삼국사기 기록은 안 믿어요. 주로. 그래서 삼국사기는 AD 4세기 이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거는. 그래서 주로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을 주로 믿죠.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요 그 초기 철기 시대 때보다 뒤에 1000년 뒤에 쓰여진 책이죠. 12세기 때. 근데 진수가 쓴 삼국지 위지동 이전은 그 당대에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2차 사조라면 여기는 1차 사조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삼국지 위지동 이전을 더 신뢰하게 돼. AD 4세기 이전의 기록에서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 이전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 고대사 관련된 문제에 많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76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철기 시대 때 여기 위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부여가 제일 위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국내성 이쪽 이때가 고구려고 그 다음에 옥저 동해가 있고 삼안 있는 삼안은 마안, 변안, 진안이다.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삼안의 중심 국가가 여기 목지국이 있죠. 목지국 직산에 있는 물론 목지국이 위치될 수도 아직까지 학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통설에 의하면 직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직산에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연맹왕국 형성 배경을 볼게요. 연맹왕국 형성 배경은 이민족의 방어와 수의 관계 시설 건설 등 해갖고 종전의 부족국가 가지고는 하지 못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몇 개 연맹 그 부족국가들 4~5개 부족국가들이 연합의 연맹왕국을 만들었고요. 자,
이 시기는 또 철기 사용이 본격화됐어요. 철기 사용. 그래서 고조선 유이민 집단을 통해서 철기가 확산됐죠. 전국적으로. 예. 그다음에 정치 구조 측면에서 보면 영토 확대와 국가 체제가 정비됐고, 그다음에 국왕은 출연했지만 약화됐다. 예.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지만 왕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냥 여러 군장의 대표자야. 예. 이 사람도 부족장이면서도 그냥 여러 군장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부의 독자성은 유지되고, 이건 부채제도과 관련된 건데 요건 뒤에 있으니까 뒤에 부채제도 관련된 때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군장 세력들이 잔존됐고 유력한 부족의 군장이 우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부여예요. 부여. 자, 이 부여는 건국시기가 4세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요 부여는 고대 시대 때 노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는 이제 고조선 개성 의식을 강조했는데 고대 시대 때는 뭘 강조하냐면 부여 개성 의식이 강해. 예.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가 이런 그 자신의 어떤 정통론을 내세울 때 부여 개성 의식을 끌어다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성왕이라는 사람이 그 국명을 백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잠깐. 그 백제에서 잠깐만 뭘로 바뀌었죠? 네. 부여로 바뀌었죠. 아, 그런 것들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남부여로 바뀌었잖아. 남부여로. 예. 자, 남부여로 국명을 바뀐 게 뭐냐면 뭘 부여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여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도 세웠고요. 백제도 세웠죠. 예,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록상에 나와 있는 부여는 세 가지가 있어. 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자, 첫 번째 부여가 북부여예요. 자, 북부여는 해무스가 세웠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동부여, 해부도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좁은 부여가 있어요. 이거는 고주원과 관련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부여가 있는데 어차피 좁은 부여는 고구려니까 북부여하고 동부여도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부여의 위치는 어디냐? 만주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요. 자, 그래서 여기 부근에 있어. 송화강 유역 여기 부분. 그리고 정치를 보면 동문서왕이 건국했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동문서왕 고주몽이잖아요. 근데 실제 고주몽이 동문서왕의 신안을 훔친 거야. 예. 아니, 고주몽 탄생 신안은 후대에 말자문에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문서왕은 고주몽하고 관련돼 있죠. 고주몽의 신안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여의 동명서왕 건국신화예요. 근데 나중에 그 부여의 이제 유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장수랑 전우도 해서 강개통대왕 전우도 해갖고 그 당시 동명성왕의 신화를 끌어다가 고주문과 연결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는 동명성왕 신화는 부여의 동명성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왔고 최근의 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유의 건국신화가 고구의 건국신화에 영향을 줬고요. 그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부유의 유민을 흡수하려고 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유의 특징을 보면 정치구조의 특징을 보면 왕권이 미약했고요. 가에 의해서 왕이 추대됐어요. 네. 그래서 이 가라는 의미는 부족장이라는 뜻이죠. 가, 간, 한, 다 이 부족장이냐. 네. 부족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있긴 있지만 왕이 상징적인 존재고 힘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홍련시 왕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족장들은 사출도를 지배하죠.
사출도란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지배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여국의 행정구역과 부정연맹의 어떤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보면 중국과 친선을 유지했어. 그래서 고구려와 선비조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선을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보면 그 되게 부여는 호의적으로 기록됐어요. 네, 친한 나라니까. 근데 이에 반해 고구려는 악의적으로 기록돼 있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부유의 풍습이 순장이 있어요. 근데 순장은 부여뿐만 아니라 신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하도 있었죠. 순장은. 자, 후장이 있죠. 후장. 후장은 뭐예요? 후장은 쓰던 물건을 같이 매장하는 거야. 그다음 우제전법이라는 게 있었다. 우제전법은 소를 죽여도 그 굽을 보고 기둥을 정복 보는 그 정복 행위인데 요거는 고구려도 있었어요. 음력을 사용했고 형사치수제를 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형사치수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죠. 요거. 그래서 공동체 성격을 유지하고 재산 보전을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제전법이니 뭐 형사치수제니 이런 것들은 그 고구려에도 보이는 거야. 이런 것들은 고구려에도. 고구려의 사회 구조와 부유의 사회 구조가 많이 닮아 있어요. 같은 예맥 쪽이 만든 그 나라인지 몰라도 비슷비슷해. 자, 그 다음에 일책 12법이 있어. 이게 4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인한 자는 살인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한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의 12배를 난다. 그래서 일책 12법이야. 예. 그리고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며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책시비법 이게 이제 부유의 법이고요. 그래서 일책시비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당시 사회가 사유재산을 되게 강조했다. 그리고 노비 소유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 사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일부 다처제 사였다.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제천 행사로서 뭐가 있었냐면 영고가 있었어요. 영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천 행사는 뭐 부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명칭만 달리할 뿐이지 다른 나라에도 있었죠.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멸망 과정을 보면요. 여기 멸망이 없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아니라 다른 이제 중국적 사서 뒤에 있었던 이니까 그 당시 이제 선비족하고 선비족 모용왕에 많은 침해를 받았어. 그래서 쇠퇴했고 그 다음에 말갈족, 그 다음에 물길이라고 하죠. 물길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투항을 하게 돼. 이게 이제 494년이에요. 490 운자면허 때죠. 그때 투항한 세력들은 동부여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북부여가 해갖고 그 부여가 하나 또 있었죠. 이거는 강개토 대왕 때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고구려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든 그 부여 세력들이 고구려에 투항되는 과정에서 이 부여의 유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부여의 동명성왕 신화를 고주몽의 설화로 뭐냐면 함부역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여 유민들을 흡수 통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초기 고구려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하죠. 자, 초기 고구려는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는요. 예.